지금부터 제1회 다양성위원회 추천영화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성위원회에서 학생위원을 맡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장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 다양성위원회 추천 도서 영화전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양성위원회는 5월 21일 세계 다양성의 날에 맞춰서 매년 다양성 도서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큰 호응을 얻어왔고 올해부터는 특별히 영화 부분을 추가해서 다양성 추천 영화 목록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에 맞춰서 오늘 관객과의 대화, 이 자리에 이분을 모시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네, 오늘 제목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은 칸을 빛낸 거장들, 그들의 영화를 우리 스크린에 담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그린날의 미디어의 유현택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의미를 지닌 그린날의 미디어는 2012년부터 다양성 영화를 수입 배급함에 따라 우리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화요일부터 계속 보신 런치 무비 콘서트에서 보신 그 내일을 위한 시간도 바로 그린날의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될 수 있었는데요. 벨기에에서 제작된 이 영화가 어떻게 우리 한반도에 올 수 있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유현택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린날의 미디어 유현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정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열심히 그동안 달려온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고민에 부응하고 있는 회사가 맞을지 또 개인이 맞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의문이 들어서 일단은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일정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을지 아니면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봐주셨을지 그 다르덴 형제 감독들의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 궁금해요. 어떻게 봐주셨을지. 그 영화도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해서 배급을 했었고요. 그린날의 미디어는 이제 그런 영화들을 수입해서 배급하고 있는 회사죠. 일단 뭐 제목은 제가 이렇게 그냥 붙여보긴 했어요. 제가 이번에 팬데믹이 터지고 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지지난주에 이제 막 한국에 도착을 했고 너무 오랜만에 이제 출장길에 올라서 그런지 다녀와서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이제 심한 감기 문자를 앓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여정 자체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았는데 간단하게 칸에 대한 소감 아니면 일에 대한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뜨거웠었던 그런 마켓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또 칸에 대한 또 여느 때보다 언론이나 많은 노출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영화들이 참 많이 레드카펫에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깐느박이라고 하는 박찬욱 감독님이 이번에 황금종려상을 아마도 수상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받으셨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깐느에서 구매했었던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라고 하는 작품이 황금종려상을 뺏어가는 양상이 되면서 저희에게는 굉장히 성공적인 마켓이 되었죠. 굉장히 바이어들 사이에 심한 경쟁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 작품을 구매하면서 이 작품이 과연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배급이 되고 또 마케팅이 될 거고 그런 고민들에 휩싸여 있을 즈음에 황금종려상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일단은 굉장히 또 자축하는 분위기에 젖었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기쁨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몇 작품을 또 구매를 했는데요.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오랜만에 참가했었던 칸 영화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마켓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고 오셨던 내를 위한 시간과 같은 결의 혹은 그런 범주의 영화들, 뭐 예술 영화 혹은 다양성 영화라고 불리우는 그런 영화들을 주로 수입을 해서 배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엘르라고 하는 매체에서 저희를 인터뷰했을 때 좋은 취향이라고 하는 너무 멋진 워딩으로 표현을 해 주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한 10여 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아쉽게도 아직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저희는 어쨌든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제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좋은 취향 혹은 뭐 좋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화사다, 배급사다, 수입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스펜서라는 작품을 개봉을 했고요. 또 가스케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한참 떠오르고 있는 일본 감독이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우연과 상상이 아직 상영을 하고 있고요. 가버나움이나 타오르는 여인의 추상 같은 신드롬, 저희 기준에 나름의 신드롬을 일으켰었던 영화들이 있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배급과 마케팅을 겸하고 있는 수입 배급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질문들을 받고 나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영화 산업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과 또 느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특히 사전 질문지를 받아보고 또 어쨌든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그럴지 이건 제 나름의 추측이긴 하지만 그 질문들의 깊이감이 저에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되게 많은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게 해줬고요. 또 어제 저도 너무 오랜만에 내일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면서 또 그런 생각들을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질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비슷비슷한 내용들의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의 그 본질적인 업무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가장 본질적인 혹은 근원적인 어떤 제 자신에 대한 물음 같은 건 아무래도 어떤 영화를 수입할 것인가 혹은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구매 담당 직원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졌었던 질문이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그 시절부터 여전히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부끄럽지만 그 질문들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했지만 한국 영화 산업의 다양성 증진 혹은 다양성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혹은 기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혹은 이번 깐에서도 내가 이 영화를 수입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얼마나 다양성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수입을 하고 배급을 하다 보니 그 영화가 어쩌다 보니 그냥 다양성 영화가 됐던 거고 그 영화가 다양성 영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주 조금은 다양성 영화 혹은 다양성 영화 시장, 한국 영화 산업 내에서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답은 아직 없어요. 정답은 없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니까 사실 이게 상업적인 영화일까 아니면 예술적인 다양성 영화일까 그런 고민을 떠나서 과연 나는 어떤 영화를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매 순간 혹은 매 마켓마다 1년 365일 동안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례로 제가 어떤 회사의 직원이었을 때 어떤 마켓에서 난관에 부딪혔었던 적을 되돌아보면 그때 가장 유행했었던 장르가 타이 호러 장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호러 장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제가 제 돈을 주고 호러 장르 영화를 구매했거나 티켓을 끊어서 극장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영화들을 이제 검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어떤 시류에 혹은 지금 트렌드에 어떤 장르의 영화들이 유행한다. 그러면 뭐 저희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선택까지 이루어지느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다양성 영화를 해야 돼. 우리는 다양성 영화 증진을 위해 기여해야만 해. 그게 우리의 가치이자 철학이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영화 혹은 우리 취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영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걸 남에게 설득할 수 있으니까. 관객들에게 더 잘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 회사에서 이 일을 하면서의 나름의 어떤 제 자신과의 그 절충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색깔, 취향 그런 느낌이었고 다행히 저희 구성원들이 좀 비슷비슷한 색깔이나 취향들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가 그 회사의 전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전혀 다른 어떤 방향성과 전략을 갖는 회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그런 방향의 상업적인 영화들을 또 수입하고 배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취향에 뭐 근접이라기보다 가장 쉽게 저희 취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구매 사례. 그래서 질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신 영화가 어떤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구매했었던 정말 이제는 거의 100편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름답다의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촬영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배우의 연기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이 영화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치밀하게 만들어진 정말 치밀하게 직조된 아름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셀린 시아마라고 하는 그 여성 감독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감독이었고 저조차도 잘 몰랐었던 그런 감독인데 약간의 충격을 받을 만큼의 그 아름다움을 느꼈고요. 이 작품이 한국에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입사들 혹은 바이어들, 구매자들이 경쟁이 치열하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하진 않았어도 됐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 여전히 이 영화가 왜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렇게 15만 명이 넘는 코로나가 이제 이 영화 개봉하는 와중에 이제 터졌고 그걸 감안했을 때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거든요. 그래서 15만이 정말 1000만 관객 시대에는 너무나 미비한 숫자이지만 이 예술 다양성 영화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굉장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셀린 시아마는 한국에서 이제 스타 감독이 된 상태라 이제 그 이후 작품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산업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게 취향에 가까운 영화라고 봤을 때 아마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만한 Call Me By Your Name 같은 영화가 아마도 그린라이트 미디어의 취향에 가까운 영화겠죠. 그래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하면 Call Me By Your Name을 저희가 수입을 해야 맞을 텐데 굳이 저희가 여기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화는 존 윅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영화를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심플한데 Call Me By Your Name 같은 영화는 사실 그 태생은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소니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개 이제 소위 말하는 직배 시스템으로 뭐 유니버셜이든 디즈니든 이렇게 전 세계 배급을 직접 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개인 수입사들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배급 시스템에 소속 혹은 속해 있는 영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훨씬 더 뭐 여기 그 워딩도 블록버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런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이 수입 시장에 나와 있는 영화, 그러니까 거래가 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희 취향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수입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영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매드랜드나 미나리는 같은 결의 영화다라고도 보여지죠. 거기에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모두 다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매드랜드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로 폭스의 계열사 혹은 자회사 뭐 여러 가지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서치라이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태생 자체가 스튜디오에서 탄생한 그래서 직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외화 시장에 조금 더 복잡함을 증폭시켰던 빅 플레이어가 등장을 하죠. 넷플릭스가 이제 오리지널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사의 플랫폼에 그
플레이를 하기 위한 영화들을 직접 또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넷플릭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불과 이제 몇 년 전부터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결혼 이야기라던가 파워도 같은 경우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탄생된 그런 말하자면 아카데미 영화. 그래서 저희 같은 다양성 영화들을 수입하고 배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탐낼 만한 그런 영화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영화. 반대로 저희가 이제 7월 14일에 개봉하는 그 매기 질렌할 여성 감독, 그러니까 배우죠. 배우 출신의 감독 데뷔 작품. 이번 올해 아카데미 이제 세계 부문에 올랐었던 그 로스트 도터라고 하는 작품이 북미 배급이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이 그 넷플릭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자들에게도 저희가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가 일부 지역은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또 개별 지역 국가에 판매가 된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외화 시장 자체의 어떤 흐름이 이런 OTT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또 훨씬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양상이 또 형성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외화 시장들을 조금 더 산업적으로 조금 나눠보면 저희들이 뭐 수입할 수 있는 영화의 분류, 그러니까 그 수입할 수 있는 군이 있는 그 수입 시장에 속하는 영화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 어떤 예산의 크기, 그 영화의 어떤 스타일을 떠나서 아예 그냥 태생 자체가 그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직접 배급되는 시스템에 속하는 영화들이 있다. 거기에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주로 이야기를 할 어떤 영화의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상업적인 영화와 다양성 영화 혹은 예술 영화로 불려지는 스타일적인 차이일까요? 그런 영화들로 분류를 해서 우리는 어떤 영화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분류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서도 또 코로나와 OTT의 그런 연관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코로나 전에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리스키한 시장은 맞습니다. 극장은 어쨌든 많은 비용의 광고 비용, 그리고 개봉 비용이 들어가는 시장은 맞고요. 반면에 그 극장을 포기하고 OTT가 등장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주 소비층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그 소위 말하는 IPTV, VOD 시장,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올레 TV라던가 BTV 등등등의 그 VOD 시장을 우리는 메인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장에서 가장 잘 소비될 수 있는 특징의 영화들을 수입하고 배급하겠다. 이게 또 우리 회사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영화들을 전문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영화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뭐 칸 영화제에서 막 프리미어를 한 신작들, 따끈따끈한 영화들을 수입하는 회사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정말 20-30년 전에 만들어진 과거 작품들을 라이브러리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품들을 또 모아서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OTT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콘텐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타겟으로 또 나는 배급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이러한 과거 작품들을 또 수입하고 배급하는 어떤 회사의 전략도 수립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성 영화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보면요. 다양성 영화가 과연 한국 영화 시장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한국 영화 산업을 숫자로 간단하게 먼저 돌아보면요. 일단 2021년 혹은 20년의 그 팬데믹 상황 안에서의 통계치는 비정상적인 숫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빠르게 5월부터 지금 극장 산업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20년과 21년의 데이터는 그 이전의 데이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을 통계내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어 보여서 그 19년도의 데이터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요. 한국 영화는 뭐 전 세계 한 4위 정도에 해당하는 큰 시장이죠. 그래서 관객 수로는 한 2억 명을 웃도는 큰 시장이었고 매출액만으로도 한 2조억 가까이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었던 시장입니다. 거기에 디지털 온라인 시장, 뭐 OTT가 등장하면서도 역시 계속 꾸준하게 향상을 하고 있었던 약 5천억 가까운 시장이었었고 거기에 이제 독립예술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비했었죠. 저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다양성 영화 시장은요. 역시 2020년도 코로나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무려 70% 이상의 극장 시장은 타격을 입었고 감소를 했고 전체의 어떤 시장 자체도 40% 이상의 감소를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한국 영화 산업의 양상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시대 이전의 산업적인 특징은 극장 매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 70%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존도를 보였었던 시장이었었고 그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 과연 이게 좋은 것이냐는 아마도 아닐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이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의 의존도가 80% 이상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 영화가 극장에서 실패를 했을 때는 이 영화가 만회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극장에서 걸어야 하는 승부수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익 구조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구조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VOD 시장이 좀 더 커지고 탄탄해져야지만 그래서 만약에 극장 매출 구조가 뭐 60% 혹은 60% 이하까지 내려가면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수익 구조 혹은 수익 모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외화 시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지난 10년간 외화는 한국 영화의 점유율을 50% 이상 넘은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코로나를 떠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지키기 위한 우수 제도였겠죠. 그래서 그 덕분에 어쨌든 한국 영화, 자국 영화가 50%의 점유율을 넘는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독립예술영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성 영화 시장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좀 보였었고요. 2020년도에는 또 다른 영화 매출 시장과 더불어서 40% 이상의 관객 수 감소를 보였고 눈여겨볼 것은 상대적으로 독립예술영화 비율 자체는 조금 늘어났어요.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블록버스터 영화들, 뭐 직배 영화들이 대거 개봉일을 미루면서 상대적으로 독립예술영화들은 개봉을 미루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은 예술영화들이, 더 많은 다양성 영화들이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통계치가 나올 수 있었다. 외화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전체 2019년도에 개봉한 영화들이 1,700여 편이 됩니다. 거기에서 한국 영화가 500편 정도 개봉을 했고요. 나머지 1,200편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좋아하실 수 있는 마블류의 그 미국 직배 영화들 50편을 빼면 저희가 이제 뭐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던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등등의 그런 예술 다양성 영화들
포함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수입되고 배급되는 지역의 영화들이 이제 약 한 1100여 편 그 영화들이 개봉이 되었는데요. 그 영화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점유율은 한 6점 몇 프로? 7%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상황이 그냥 단적으로 지금 한국 영화 산업 내에서 이 다양성 영화 혹은 외화 다양성 영화들의 뭐랄까요, 불균형, 그쵸, 시장 불균형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외화 시장은 한 번도 50%를 넘었었던 적이 지난 한 10년간 없었고, 미국 그나마 이 50% 정도를 근접한 그 매출액 점유율, 관객수 점유율에서 50편 정도가 개봉한 그 마블 영화들을 빼면 나머지 한 6, 7% 정도의 그 시장을 한 1000편 혹은 1100편 정도의 영화들이 정말 심각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불균형한 시장이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다양성 영화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상업영화하고는 당연히 대비되는 개념으로 독립영화, 예술영화, 뭐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포함한 형식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07년도 영진이에서 발표한 시네마테크 사업계획안에서 처음으로, 뭐 이전에도 사용한 용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단어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술영화의 본주, 다양성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에 리마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그 기억하실 것 같은 그 다큐멘터리, 그리고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또 그쵸, 기록적인 관객수를 기록했었던 영화 두 편만 합치면 거의 700만이 넘거든요. 그 영화가 나오면서 2014년도에 예술 다양성 영화 시장이 1,500만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 한참 나왔었던 기사들이 뭐 다양성 영화 황금시대, 다양성 영화의 뭐 전성시대 이런 기사들이 쏟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부터 800만, 900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다양성 영화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양성 영화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 혹은 주제, 형식들을 담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양성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의 취향들을 미루어 봤을 때 상업적인 영화들에 비해서 이제 어떤 주제나 형식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상대적인 제작비의 규모랄까? 아니면 또 그 영화를 개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 영화가 소위 말하는 대박 아니면 흥행에 성공을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자체는 상업 영화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런 영화들이 또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나 미나리처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에게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나 성공을 안겨줬던 영화가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질문 중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업적인 것과 예술성의 고민, 혹은 갈등. 이 영화 정말 좋다? 대박날 영화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소신껏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던 영화가 있을까?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2018년도 5월이면 2018년 칸영화제에서 제가 이 영화를 구매한 거고요. 2017년도, 아까 이제 14년도에 그 니마궁강을 건너주마오부터 시작된 다양성 영화의 신드롬이 2017년도부터 꺾이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포함한 다양성 영화 배급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었던 즈음으로 기억을 하고요. 구매자로서 슬럼프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제가 칸을 갔을 때 구매 의욕이 급격히 저하되었었던 시기로 기억이 들고요. 정말 뭘 개봉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또 어떤 영화를 사서 실패를 봐야 될까? 이런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었던 시기였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난 거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영화였어요. 유명 감독. 그러니까 다양성 영화 시장 내에서조차도 유명 감독은 존재하죠. 뭐 다르덴 감독, 내일을 위한 시간에 연출을 맡았던 다르덴 형제 감독은 현존하는 가장 영화 잘 만드는 감독, 거장, 이런 타이틀이 붙잖아요. 거기에 마리온 코티아르는 어쨌든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하는 여성 배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감독, 배우 다 내세울 게 없는, 거기에 레바논 난민을 다룬, 그래서 국내에서 잘 될 만한 요소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영화를 제가 그런 슬럼프 시기에 만났는데 뭔가 제가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됐지만 이 영화는 제가 한번 그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본능적인 그 욕구라고 할까요? 거의 욕망에 가까운 어떤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타오르는 연의 초상과는 다르게 조금 심한 경쟁이 붙어서 나름의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만 했지만 그걸 감수하고도 영화를 꼭 구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 않게 또 좋은 성과를 거둬서 나름의 돈도 좀 벌었던 그런 케이스로 아주 아름다운 결말을 맺은 그런 영화지만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억에 다시금 뛸 수 있게 해준 그런 원동력이 됐던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화들은 어디서 구매를 할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칸이든 베를린이든 토론토든 세계 몇 대 영화제 맞습니다. 그런 영화제들이 저희는 영화 마켓이라고 부르는 피지컬한 장소이자 시간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 3대 영화제이긴 하지만 베니스는 마켓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15년 정도를 이 일을 하고 있는데 16년? 근데 이제 베니스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영화제 중에는 유일하게 베니스는 마켓이 없는 장소이고요. 대신에 이제 토론토가 큰 마켓으로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아메리칸 필름 마켓이라고 해서 11월에 산타모니카에서 LA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서 열리는 그 산타모니카에 열리는 칸과 거의 양대 가장 큰 메이저 마켓으로 불리는 그래서 이렇게 4번의 메이저 마켓이 있고요. 여기에 마켓들마다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겠고 또 각각의 또 경쟁들이 있을 거고요. 영화제들마다도 어떤 영화들이 거기에 나와서 상을 타고 거기에서 어떤 배우가 나오고 또 어떤 훌륭한 작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제 성과가 정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러시지 않나 싶어요. 국내에도 청룡영화제, 대종상영화제, 백상 있잖아요. 그런 각종 시상식 혹은 영화제들마다에 보이지 않는 경쟁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후원사들이 있을 거고, 집행사들이 있을 거고, 광고가 붙을 거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존재할 텐데,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이자 영화제이자 마켓은 아무래도 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들, 마켓들 간의 그런 경쟁들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영화들, 더 좋은 배우들, 감독들을 모시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일어나는 중요한 영화제들을 조금 다르게 펼쳐놓은 그림인데, 아무래도 저희는 기생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해를 뽑아왔는데, 기생충이 칸에서 프리미어를 하고 그 이듬해인 오스카에서, 오스카는 사실 봉준호 감독이 지역잔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오스카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열리는 그들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청룡영화제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사실 오스카가 가지는 전 세계적인 영화 산업에 미치는 파워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생충이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4개 부문이었나요? 5개 부문까지 수상을 하면서 기생충이 전 세계에 벌어들이는 게 약 2억, 그렇죠? 2억 불이 넘는, 지금은 아마 조금 더 플러스가 됐겠지만,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어떤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다, 그래서 얼마나 영예롭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럼으로써 이 영화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범프를 얻어서 결국에 수익을 내느냐가 사실 이제 그 영화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또 그 영화를 수입한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영화제들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영화들이 벌어들인 수익들을 이렇게 열거해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마 사실들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 있겠다. 뭐 대표적인 게 더 서치라고 해서 국내에서 개봉한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영화는 사실상 전 세계적인 수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왕의 여자라던가 그린북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예요. 그래서 국내 수익과 해외의 어떤 박스 오피스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구매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먼저 보면, 오늘 뭐 가장 길게 해도 되는 얘기인데 아마 조금 있다가 같이 사회자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영화는 제가 스크립트를 보고 구매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질문 중에서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제가 먼저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는 제가 출장하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이제 읽고 구매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매자로서 느끼는 그런 상황은. 그래서 제가 달덴 형제 감독의 대본을, 스크립트를 처음 만나봤었던 것 같고요. 그때 굉장히 처음 느꼈던 건 거장, 제가 존경하는 감독의 스크립트를 처음 읽었었던 어떤 감동, 그런 거였었던 것 같고, 이 영화는 꼭 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감은 조금 더 이따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처럼 영화는 다 완성된 걸 검토하고 고민하고 해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프리프로덕션, 그러니까 제작 훨씬 전 단계에서 대본이나 감독 혹은 배우들이 정해진 그 단계에서 영화를 구매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진다. 이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영화를 구매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와의 연관성들을 묻는 질문들도 꽤 많았는데, 사실 저희가 다양성 영화를 구매하고 수입해서 배급하는 회사이지만, 그 영화가 다양성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니까 이런 걸 고민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하면 그 영화가 다양성 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어떤 감독이 그 영화를 연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동시에 아무래도 저희는 그 영화를 소위 말해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화를 마케팅하고 배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이왕이면 훨씬 더 인지도가 있고 호감이 있는 배우들이,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 배우, 예를 들어서 미투 아니면 또 뭐 어떤 폭력 사건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배우들이 연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검토해서 제외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배우, 또 이 소재가 과연 아무리 연출이 훌륭하고 뛰어나더라도 한국에서 부적절하진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다 복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는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영화가 이제 선택이 됐을 때 지금처럼 굉장히 기분 좋게 황금종려상도 받고, 아니면 또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가고, 이런 어떤 수상 이력들이 붙었을 때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좋은 마케팅적인 효과를 얻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준비한 거의 마지막 케이스가 될 것 같긴 한데, 예술적인 가치와 뭐 상업성 이런 것들의 고민들 물론 저희 하고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그 영화들 라인업 중에 어떤 영화를 보여줬으면 좋겠을까에 대한 고민 중에 원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를 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는 이제 제가 내를 위한 시간을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은 원더도 다양성 영화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제 기준에는 원더는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굉장한 마케팅 비용과 또 굉장한 규모의 배급 사이즈로 개봉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수익도 굉장히 컸었던 영화입니다. 그만큼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나 뭐 연출 방식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영화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또 이 영화가 상업 영화일까 다양성 영화일까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또 정할 수도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그 상업이냐 아니면 다양성이냐 이런 기준을 따진다기보다 우리가 이 영화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 혹은 우리가 이 영화를 구매했을 때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 투입해야 되는 어떤 개봉 비용들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영화를 확장해서 얼마나 관객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 얼마나 관객들에게 더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업성에 대한 고민들이 아닐까. 그게 이제 제가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얘기는 시간 관계상 좀 되게 빠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부족한 거는 이제 질문하고 같이 해서 좀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셨을 때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손원민님 혹시 자리해 주셨나요? 네네. 그 손원민님께서 이제 길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이 상업적인 공간이라는 면에서 상업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가 다양하지 않다는 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린날의 미디어에서는 여러 좋은 영화를 많이 배급하기 위해 힘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관 영화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비율 쿼터제, 그러니까 다양성 영화 비율 쿼터제를 두겠다는 거죠. 네, 그걸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제도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정확하게 같은 맥락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쿼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한국 영화에 해당하는 쿼터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 지금 정확하게 뭐 60개, 70개 지금 개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변동이 좀 있어서 예술영화 전용관 인증을 받은 예술영화 전용관들이 그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예술영화 전용관 인증을 받은 극장들은 예술영화 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영화는 또 이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면 어쨌든 영진이에서 인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 다양성 영화 인증을 또 받은 영화들을 일정 일수, 아까 말씀드린 그 스크린 쿼터처럼 일정 일수를 채워야 하는 그 쿼터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쿼터는 분명히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엔데믹이다, 뭐 포스트 코로나다 해서 어떻게 지금 환경이 바뀔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들의 패턴이 바뀔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범죄도시 2가 천만이 들면서 사실 빠르게 뭔가 이전의 행태로 지금 혹은 이전의 환경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또 질문하고도 조금 겹치긴 한데 OTT와 연관 지어서 코로나 때 변화했었던 그런 어떤 관람 문화 혹은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문화가 또 빠르게 다시 또 예전처럼 바뀌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어젠가 롯데 시네마도 이제 11,000원 또 인상을 했고 메가박스도 또 올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다양성 영화 혹은 다양성 영화 산업을 지키기 위한 이런 쿼터 제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 다양성 영화 전용관들을 훨씬 더 좀 내가 15,000원을 내고 봐도 내를 위한 시간 같은 이런 지루하고 철학적이고 외수적인 영화를 보는 이 성형 관람 자체가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뷰티 영화관처럼 조금 더 마치 호화롭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화 관람 시스템이 좀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뭔가 정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차원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을 그런 예술영화 전용관들을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던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정책들을 좀 수립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다양성 영화가 단지 제도뿐만 아니라 어떤 극장 문화나 관람 문화와 함께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저도 궁금했었던 건데요. 결국 이제 그린나래 미디어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대표님 혼자만의 선택뿐만 아니라 이제 기나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버나움도 어떻게 보면 그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혹은 팀원들을 좀 설득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무설득의 방법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동행을 한 그 저희 멤버가 마케팅 팀장이었었고 영화를 같이 보진 않았어요. 같이 보지 않고 이제 다다음 날 이제 스크린 스케줄로 배정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을 아꼈어요. 너무 저는 이제 뭐랄까 감흥이 이제 겨워서 오히려 말을 아꼈고 일단 보게 한 후에 이제 그 논의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경쟁이 아까 되게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이제 농담 혹은 아니면 호기롭게 이 가격을 내가 주고라도 이 영화를 나는 살 거야 라고의 어떤 제가 약간의 어떤 고집 같은 걸 피우는 스타일의 어떤 리더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또 반대로 배급을 담당하는 팀장은 한국에서 이제 백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이제 이
친구에게는 이 팀장에게는 말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제 이 비행기 모드를 바꾸기 전에 서프라이즈가 있어 하고 딱 비행기를 타고서 딱 와가지고 이제 알려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게 설득이라면 설득. 왜냐면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얘기하고 뭐 영화가 좋아라고 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설득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무설득도 하나의 설득의 전략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과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것이 사실 이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 구매 방식이 이제 거의 업계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어떻게 보면 주는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쵸. 굉장히 이점보다 단점이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구성원 중에 뭐 원어민은 한 명도 없고요. 저조차도 제 영화에 대한 혹은 제가 영어로 된 그 대본을 읽어서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데 그걸 읽고서 이제 제가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했을 때, 그 영화가 또 완성이 됐을 때, 그 작품을 만났을 때에 대한 어떤 만족감, 혹은 내가 이거 읽은 영화 맞을까라고 생각되는 영화들도 사실 여러 편이 있었고요. 한글로 돼 있는 대본을 읽고 나서 그 영화를 만났을 때도 이제 이런 기분이 들 텐데 영어로 된 대본을 읽고 나서의 그런 어떤 리스크는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중간에 감독이 바뀌고 뭐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되고 뭐 배우가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비일비재해서 그것들을 계약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구매 방식은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이 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사전 구매하는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은 좋은 작품들을 선점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를 초월할 정도의 이렇게 높은 안목을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걸로 또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강연 중에 색깔, 취향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도 보면 이 취향을 찾아야겠다는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것이 없으면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취향을 찾아가는 그 여정 중에서 가장 첫 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취향을 좀 마련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에게 예를 들어서 너의 취향은 뭐야? 뭐 너의 색깔 이런 걸 물어보면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은데 아까도 얼핏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하나씩 사서 모으다 보니까 뭔가 비슷비슷한 영화들이 모이게 된 거고 그게 결국 취향이나 색깔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저의 어떤 색깔이나 취향을 찾는 그 여정이나 과정 자체가 또 의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취향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기보다 첫 번째 배급 작품을 찾을 때 굉장히 고민했었던 지점은 그 영화가 정말 작은 어떤 예산의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두고 고민하는 와중에 지금은 이제 배급 팀장이 됐었던 그 친구가 이제 밖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렇게 좋으면 그때는 형이었지만 형이 그렇게 좋으면 해라 라는 정말 너무 심플하지만 그냥 탁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난 이 영화가 너무 좋고 난 이 영화가 뭐 어떻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데 왜 고민하냐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다른 말이었겠지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데
뭘 망설일까? 그래서 뭐 이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관객을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그냥 제가 좋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냥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게 몇 명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추천하고 이 영화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강연 중에서도 대표님께서 우리 그 그린날의 미디어에서는 다양성 영화를 찾기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그 다음에 좋은 영화를 찾다 보니까 다양성 영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과 맥락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송현 그 학생분께서 질문 주신 거를 이제 말을 해보면, 내가 볼 영화를 고르는 기준과 남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둘의 차이가 왜 생긴다고 하는지, 그리고 남에게 추천할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있으신지, 그리고 제 질문을 플러스해서 이제 그린날의 미디어에서 많은 좋은 영화가 있지만 단 3작품을 이제 추천을 한다면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실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었던 이야기랑 조금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어떤 큐레이션의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을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음식점, 그러니까 뭐 맛집,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식당 추천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입엔 맛있는데 그 사람은 싫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다 이제 입맛이 다 다를 수 있고 취향이 다르니까. 근데 반대로 또 내가 맛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추천을 했고, 물론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또 되게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추천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의 이제 취향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이제 추천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좋아해서 제가 확신 있는 걸 한번 추천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의도를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게 파악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좋아하고 제가 이제 확신이 있는 어떤 걸 추천해 주는 거, 그게 영화라고 했을 때도, 그래서 저는 영화 추천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런 걸 이제 추천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3가지 그건가요? 3작품이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일단은 지금 아직 상영하고 있어서 우연과 상상, 그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작년에 저의 베스트 2작품 중에 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을 제가 이전엔 잘 몰랐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영화를 잘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영화관을 더 잘 안 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뭐 이제 왓챠나 이런 OTT도 사실 굉장히 늦게 시작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컨텐츠, 그러니까 영화 플러스 이제 드라마들, 시리즈 다 이제 요즘 많이 챙겨보는 편이어서, 요즘에 이제 나의 아저씨랑 해방일지랑 챙겨보면서 너무 푹 빠져서 요새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데, 아무튼 그래서 그 하마구치 류스케는 정말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젊은 감독으로서 정말 타고난, 그러니까 가스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직조하는 그 능력 자체가.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 그래서 우연과 상상은 정말 가볍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그 위트에 섞인 또 그 촌철살인 같은 그 감독의 어떤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는, 아직 안 보셨으면 아직 극장에 있으니까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아직 여기에는 또 20대들이시니까 대부분, 그래서
프란시스 하를 또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또 안 보셨을 수도 있어서 그레타 거윅과 노아 바운백 그 조합의 정말 초창기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라서 패터슨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지루할 수 있고 일상의 반복인 영화이지만 왜 그 영화를 막 20번을 본 관객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 영화를 20번을 봤을까? 저는 아직도 이해 안 가지만 그런 어떤 일상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런치 무비 콘서트에서 한 내일을 위한 시간은 비록 3위 안에 들진 못했지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추천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영화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설득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동운동이나 이렇게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얘기를 하면 어떤 저항이나 투쟁의 방식으로만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산드라가 이제 팀원들이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대사들을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객들이 이미 이제 이 대사를 알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산드라는 실패를 한 거지만 이 설득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이 실패가 결국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일을 위한 시간을 이제 처음 스크립트를 보고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영화다라는 그런 감각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래서 이 배급했을 때 그런 당시의 상황 같은 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저도 2013년이었으니까 지금 약 9년 정도가 더 젊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혈기왕성하게 일을 하는 30대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한 4편 정도의 스크립트를 읽었을 때예요, 그때. LA로 가는 한 11시간인가? 12시간.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할 때였고, 그때 제가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줄리안 무어의 작품과 같이 이제 읽었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감독의 작품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스크립트로 받아서 읽게 되는구나에 대한 어떤 첫 번째, 그러니까 팬심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거장의 대본은 이런 건가? 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영화가 짧다면 짧은 사람으로서 그 한 100페이지 정도에 되는 대본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술술 읽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손에서 안 떨어진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이 끝까지 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좀 약간의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반복이잖아요. 그쵸?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산드라가 정말 그 이틀 동안에 그 동료들을 찾아가서 거의 비슷한 대사들을 반복하면서 겪는 그 과정들이 어쨌든 그 대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에 아주 미묘한 변주들을 제가 읽어내면서 저는 약간의 그 스릴러 장르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스릴 혹은 전율 같은 것들이 제가 너무 막 팬심으로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느껴질 정도의 정말 대단한 스크립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양성 영화의 특징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도 이 영화가 상업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상업영화에서 만들 법한 소재도 아니겠지만 했으면 정말 음악을 다루는 방식 혹은 정말 이 역을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했겠지만 이 똑같은 대사들을 반복하면서 그 미묘한 변주 속에 어쨌든 이 산드라라고 하는 주인공이 정말 많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고 저희 영화들을 보시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철학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이런 영화들보다 굉장히 개인적인, 그러니까 캐릭터들의 얘기들,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끌고 가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산드라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르덴 감독에 대한 팬심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처음 넘기셨을 때 그 마음을 저도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어서 좀 약간 사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른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영화 쪽에 있으셨던 것 같지만 이제 내 회사를 차려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좀 수입 배급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까닭, 그 계기, 이제 아까 배급 팀장님의 말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가 아마 30대 초 중반이었던 것 같고요. 약간 그때 이제 좀 뭐라고 할까? 구체적인 막 계획에 의해서 저는 이제 INFP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어서 약간의 즉흥적인 또 어떤 그 주변에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기도 솔직히 있었고요. 어떤 회사로 가기로 이제 내정이 돼 있었는데 그 회사에 가서의 어떤 그런 비전, 플랜을 좀 봤는데 또 비슷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정말 작게라도 그때 제가 처음 수입했었던 영화가 시스터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게 한 800만 원 정도의 수입가로 수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물론 수입가 자체가 너무 올라서 그건 불가능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해볼까? 언제 그거 하게 될 건데 불과 뭐 한 5년 아니면 조금 빨라봤자 2, 3년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약간 즉흥적으로 좀 충동적으로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계획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INFP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이 세 번째 사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나다움이 이 일과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제 저는 되게 좋았고 사실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질문이긴 한데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사실 제가 답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나다운 삶이 뭘까? 이게 이제 또 질문을 보면은 일과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까 이건데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되게 그러니까 저는 뭐 오너니까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래서 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일과 일상이 이렇게 막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닐까. 근데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엄청 워커홀릭이나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즐겁고 업앤다운도 되게 심하고 돈도 못 벌었고 뭔가 가진 건 없지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즐거운 것 같아요. 즐겁고 어렵지만 여전히 어렵고 아직 뭔가 해답이 없는 것 같지만 마치 아까 이제 질문 중에 뭔가 좋아하는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수입을 해서 그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으면 너무 짜릿한 그 순간에 어떤 순간순간들이 모여가는 그 과정들을 계속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같이 또 만끽하고 그래서 한 편 한 편 개봉하는 영화들이 지금 이제 거의 100편 정도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다움이 뭘까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은 사실 뭐 명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그 고민하는 과정이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중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플로어에 계신 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콘텐츠 쪽에 종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콘텐츠 자체를 좀 뭔가 파고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대표님의 입장과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수입 배급 일을 하면서 업무의 초점이 콘텐츠 자체보다 그냥 클라이언트나 뭐 사람을 대하는 일이나 계약을 따내는 이런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어떤 눈이 얼마나 있어야 이런 수입 배급하거나 뭔가 IP를 발굴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참 현실적인 질문이어서 그게 그 어떤 조직이나 또 회사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콘텐츠 본질보다 정말 어떤 회사 그 조직 문화나 아니면 그거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던지에 따라서도 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 어떤 직무든 어떤 직종에 들어가든 다 해당하는 그런 공통된 그 고민이나 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 그 영화 혹은 콘텐츠 쪽은 그래도 다른 어떤 산업군들보다는 제 경험상은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은 이 인력 돌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물론 이제 완전 더 큰 회사들, 대기업들은 조금 더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심지어 그들도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산업군들처럼 정말 많은 인력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가장 큰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쪽이면 뭐 CJ ENM이나 이런 쪽인데 굉장히 좀 컴팩트한 인력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콘텐츠보다 어떤 다른 지금 질문하신 그런 것들이 더 주가 돼야 되거나 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환경이나 조직 문화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 저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뭐 K 컨텐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K라는 뭐 다 붙여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이번에도 해외 나갔다 왔지만 확실하게 굉장히 핫하긴 하더라고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어떤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물량 자체가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영화보다는 지금은 이제 근데 컨텐츠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훨씬 더 시리즈 쪽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인력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는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 컨텐츠 산업 쪽에 굉장히 진로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이 일이 즐겁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저의 질문은, 어, 지금 그러면 이제 배급을 하신 지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혹시 그 대표님의 방향성이 약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린날의 미디어 자체가 가지는 방향성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콘텐츠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또 새로운 계획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하시는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앞으로의 혹시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한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2020년도부터 한국 독립영화를 배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윤단비 감독의
남미의 여름밤이라는 작품을 시작을 해서 이제 몇 편 한국 독립영화를 배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외화도 외화지만 한국 영화들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작도 하고 싶고요. K 콘텐츠가 유행이라서라기보다 좋은 시리즈가 있으면 시리즈도 뭐 한번 관여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식의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콘텐츠의 국경이 자꾸 무너지는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서 단순하게 수입 배급 요것만 반복이 아니라 조금 더 역할들을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수입 이제 외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 다양성 영화를 넘어서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다양성 영화를 제작하시고 이제 널리 알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받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강연 잘 들었습니다. 조금 영화 배급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조금 사적일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좋아하시는 취향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듣고 싶은데요. 제가 그린나래 미디어의 영화를 뭐 안 보진 않았지만 몇 편 보긴 했는데 그렇게 막 다 찾아봤다고 얘기하긴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개인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화들 중에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개인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다양성과도 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류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굉장히 상업성이 있는 그런 영화들, 그리고 줄거리, 어떤 그런 콘텐츠들은 이 사회에서 어쨌든 규정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많이 습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사적인 그런 내용을 담음으로써 그게 사회와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아니면 그 캐릭터가 담고 있는 것들이 전 다양성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영화 취향도 그 영화 배급하시는 그런 영화 취향도 맞닿아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주류 비주류의 기준 자체가 혹은 또 다양성과 상업의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질문자분께서 일단 그 질문 중에 그 정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비주류였다가 그 비주류를 소비하는 예를 들어서 소비층이 늘어가고 그게 어느 순간 좀 매시브해지면서 사실 주류가 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음악에서도 장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장르적으로는 비주류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반 판매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인기를 얻었을 때 그게 그 뮤지션이 주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것 자체가 뭐 의미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 영화와 다양성 영화의 기준이 뭘까? 제작비에 그럼 뭐 10억, 20억 이제 뭐 물가가 올라서 또 뭐 얼마로 나눠야 될까?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박찬욱 감독의 혹은 고레다 히로카즈의 지금 브로커나 헤어질 결심은 상업 영화일까? 아니면 다양성 영화일까? 뭐 이런 그 어떤 기준들 뭐 그런 고민들도 분명히 이제 컨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취향, 그 이전부터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조금은 비주류에 가깝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제가 마블을 안 보냐 그건 아니고 저도 굉장히 마블 좋아해요. 막 다시 보기까지 해가지고 막 볼 정도로 마블도 좋아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가 아니라 지금 뭐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까지 이제 다
정주행한 예를 들어서 나의 아저씨 같은 거 이게 과연 그럼 주류일까 비주류일까? 시청률이 뭐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나왔고 이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럼 나의 아저씨는 BEP를 어떻게 맞췄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지은 배우가 출연을 했고 했지만 분명히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정서나 주제나는 아주 주류적인 감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드라마를 연출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나의 아저씨 같은 걸 연출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저는 이제 제 감성은 분명히 주류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막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예술영화 전용관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이제 종로에 있는 뭐 코아 아트홀 뭐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때는 당연히 멀티플렉스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서 혼자 그런 이제 극장들을 가서 지금 뭐 재개봉한 뭐 피아노나 태양별이나 이런 영화들을 보러 갔거든요. 그런 영화들을 그때 가서 이해를 한 것도 있었고 이해를 못한 영화들도 있었고 근데 그냥 거기에 가서 그게 어떤 그 10대의 허세도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내가 허세든 아니면 정말로 좋았든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좋고 소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였었던 어떤 그런 취향들. 그래서 또 저는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했었던 감독 자체가 허진호 감독의 그 초창기 영화들, 뭐 8월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이제 봄날은 간다. 그거를 이제 저의 인생작 정도로 꼽는데 그런 작품들이 기획 영화로 굉장히 제작비가 저예산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고 또 정말 탑 배우들을 기용해서 만들어진 영화지만 정서 자체는 주류의 상업성을 갖고 있는 영화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의 어떤 고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취향을 모르시는 게 맞다고 하면 이제 저는 그 정도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가 더 의미 있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세요. 네, 끝으로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과 유현택 대표님과의 특별 단체 기념사진이 있으니 너무 주저 마시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